안녕하세요, 청취자 여러분. 오늘 저희는 AI 혁명의 정말 그 심장부라고 할 수 있죠? 엔비디아, 그리고 그 리더, 젠슨 황 CEO의 세계를 아주 깊이 파고들어 보려고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최근 여러 인터뷰나 자료들을 좀 보니까요. 엔비디아의 그 시작부터 현재, 그리고 AI 미래까지 이어지는 어떤 거대한 그림이 그려지더라고요. 맞습니다. 이게 단순히 뭐랄까 한 기업의 성공 스토리를 넘어서는 이야기죠. 그쵸. AI 기술 발전세 그 자체이기도 하고요. 또 미래 컴퓨팅 환경이 어떻게 될지 그 청사진을 보여주는 것 같아요. 네, 기술 트렌드에 관심 많으신 분들께는 정말 흥미로운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이 복잡한 기술 이야기를 좀 최대한 쉽고 또 재미있게 한번 풀어가 보겠습니다. 네, 특히 그 제1원칙 사고라고 하죠. 이걸 기반으로 한 통찰력, 그리고 아예 없던 시장을 기술이랑 같이 만들어 나가는 거 과정. 이게 정말 주목할 만합니다. 제일 원칙 사고, 중요하죠. 네, 기술뿐만 아니라 그 비즈니스 전략 면에서도 배울 점이 참 많거든요. 좋습니다. 그럼 먼저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서 1993년으로 한번 가볼까요? 젠센 황이 31살에 엔비디아를 공동 창업했을 때인데요. 네, 1993년. 그때 세상은 뭐 아시다시피 PC 혁명이 한창이었고 그 유명한 무어의 법칙, 그러니까 칩 성능이 한 2년마다 200씩 막 증가한다. 이게 완전 지배적이었잖아요. 그렇죠. 다들 그 CPU 성능 향상에만 엄청 집중했었죠. 네, 근데 엔비디아 창업자들은 좀 다른 걸 봤다는 거죠. 맞습니다. 이 범용 CPU만으로는 해결하기 좀 어려운 문제들, 아주 특화된 문제들이 있다는 걸 딱 간파한 거죠. 그게 첫 번째 핵심 통찰이었어요. 그러니까 뭔가 특정 계산을 확 빠르게 처리해주는 그런 가속기가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었군요. 네. 그리고 또 하나, 그 무한할 것 같았던 무오의 법칙도 언젠가는 이 물리적인 한계에 딱 부딪힐 거다. 이것까지 예측을 한 겁니다. 와, 꽤 앞서 나갔네요. 그래서 나온 비전이 바로 가속 컴퓨팅. 당시로서는 굉장히 생소했을 것 같은데요. 네, 그렇죠. 범용 CPU를 그저 보완하는 그런 개념으로 제시를 한 건데 이 초기 초재 투자 유치 때 그 일화도 유명하잖아요. 세코이아 캐피톤의 돈 발렌타인. 네네. 킬러 앱이 뭐냐고 물었더니 게임 회사 EA를 딱 얘기했다가 뭐 14살짜리 CTO가 있는 회사가 킬러 앱이냐고 핀잔 들었다는 이야기. 맞아요. 그만큼 처음에는 좀 회의적인 시각도 많았다는 거겠죠. 그럴 수밖에 없었겠네요. 바로 그 지점이 중요한데요. 그러니까 현재 잘 돌아가는 방식에 그냥 안주한 게 아니라 근본 원리를 파고들어서 미래 변화를 예측한 거. 그 제1원칙 사고가 있었기에 가능했던 비전이라는 거죠. 근데 더 큰 도전은요. 당시 3D 그래픽 시장이 생각보다 엄청 작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새로운 컴퓨팅 플랫폼을 만들려고 해도 그걸 받쳐줄 큰 시장 자체가 아예 없었어요. 그야말로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하는 문제네요. 그렇죠. 기술이랑 시장을 그냥 동시에 발명해야 하는 상황이었어요. 성공 확률이 정말 극히 낮았던 거죠. 야, 그 어려운 과정을 뚫고 결국 3D 그래픽 시장의 강자로 딱 떠오른 엔비디아가 이제 다음 단계를 준비합니다. GPU, 이걸 단순히 게임 그래픽 처리에만 쓰는 게 아니라 더 넓은 영역에 한번 써보자. 네, 맞습니다. 그게 바로 쿠다죠. 컴퓨트 유니파이드 디바이스 아키텍처. 수많은 계산을 그냥 동시에 확 처리하는 데 강점이 있다는 걸 본 거죠. 3D 그래픽 구현하는 것 자체가 원래 복잡한 계산의 연속이니까요. 맞아요. 뭐 물리 시뮬레이션 돌리고 수학 연산하고 그 과정에서 얻은 통찰인 거죠. 근데 문제는 이 강력한 성능을 게임 개발자 말고 다른 연구자들이 어떻게 쉽게 쓰게 할 거냐. 이게 숙제였던 거죠. 그래서 젠센 황 CEO가 직접 나섰다고 하죠. 쿠다 에브리웨어 전략. 네네. 전 세계 대학이랑 연구소를 직접 막 돌아다니면서 쿠다를 서버로도 설득하고 다닌 거예요. 대단하네요. 뭐 지진파 분석하는데 써보세요. 분자 역학 연구에도 좋습니다. 양자화학에도 쓸 수 있어요 하면서요. 그러면서 이제 다양한 분야 연구자들이 이거 괜찮네? 하면서 쿠다를 쓰기 시작한 거죠. 이게 바로 쿠다의 혁신이군요. GPU를 그냥 그래픽 카드에서 연구자들이 쓰는 범용 고성능 컴퓨팅 도구로 완전히 탈바꿈시킨 거네요. 그렇죠. 처음에는 게임이라는 아주 특정 시장에서 시작했잖아요. 거기서 점점 범용성을 확보하면서 완전히 새로운 컴퓨팅 플랫폼을 만들어낸 겁니다. 이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RM이나 X86 말고 새로운 컴퓨팅 아키텍처가 성공한다는 게. 그렇죠. 정말 어려운 일이죠. 엔비디아는 이걸 거의 30년에 걸쳐서 해낸 겁니다. 덕분에 이제 많은 연구자들이 그동안 부딪혔던 컴퓨팅 성능의 벽,
이걸 확 넘을 수 있게 된 거고요. 그리고 2010년대 초반 AI 역사에서 정말 빼놓을 수 없는 만남이 이루어집니다. 그때까지는 사실 학계 변방에 좀 있었던 딥러닝, 이것과 엔비디아 GPU가 딱 만난 거죠. 네, 2012년 그 유명한 이미지넷 대회. 맞아요. 제프리 힌튼 교수팀의 엘렉스넷이 진짜 압도적인 성능을 보여줬는데 이때 엔비디아 GPU가 결정적인 역할을 했잖아요. 그쵸. 이게 뭐 그냥 우연처럼 보이기도 하지만 사실 젠슨 황 CEO가 오랫동안 그 컴퓨터 비전 문제에 엄청 관심이 많았어요. 기존 방식으로는 이게 한계가 있다 이런 걸 느끼고 있었거든요. 아, 그런 배경이 있었군요. 네. 그러다가 이제 쿠다 에브리웨어 전략 덕분에 딥러닝 선구자들하고 자연스럽게 연결이 된 거죠. 제프리 힌튼, 앤드류 응, 얀 루쿤 이런 분들하고요. 아하. 근데 여기서 엔비디아의 진짜 통찰력이 딱 드러납니다. 단순히 와 성능 좋다 여기서 그친 게 아니에요. 딥러닝 신경망의 그 본질을 본 거죠. 본질이라면요? 수많은 데이터로부터 패턴을 막 학습해서 거의 뭐 모든 종류의 함수를 비슷하게 따라할 수 있다. 즉 범용함수 근사기, Universal Function Approximator다. 이 가능성을 간파한 겁니다. 와, 범용함수 근사기. 대단한 통찰인데요. 네, 그래서 그 가능성을 보고 엔비디아가 정말 엄청난 결정을 내리죠. 어떤 결정이었죠? 회사 전체 로드맵을 바꾸는 거였어요. 칩 설계부터 시작해서 시스템, 소프트웨어까지 이 모든 컴퓨팅 스택을 딥러닝 중심으로 완전히 싹 다 재설계하기로 한 겁니다. 이야, 이건 진짜 보통 도박이 아니었을 것 같은데요. 그쵸. 뭐 역사상 가장 성공적인 기술적 베팅 중 하나다 이렇게 평가받잖아요. 네. 당시 AI 연구에 가장 큰 걸림돌이 뭐였냐면 아이디어는 있는데 이걸 구현할 컴퓨팅 파워가 부족했어요. 근데 엔비디아가 쿠다랑 GPU로 이 병목 현상을 딱 해결해 준 거죠. 어떻게 보면 AI 혁명의 방아쇠를 당긴 셈입니다. 숨통을 틔워준 거네요. 네. 거기다가 이제 CODDN이라고 쿠다 딥 뉴럴 네트워크 라이브러리를 개발해서 연구자들이 복잡하게 코딩 안 해도 쉽게 GPU를 딥러닝에 쓸 수 있게 길을 확 열어줬어요. 아, 그게 마치 데이터베이스에서 SQL 같은 역할을 한 거군요. 정확합니다. 딥러닝 대중화에 엄청 기여했죠. 그리고 2016년에는 세계 최초의 AI 슈퍼컴퓨터라고 불리는 DGX-1 이걸 공개했잖아요. 그때 첫 제품을 당시 막 생긴 비영리 단체 오픈 AI에 거의 뭐 기증하듯이 전달했다는 이야기도 유명하고요. 네, 맞아요. 일론 머스크한테 직접 가져다 줬다고 하죠. 비영리 단체 맞냐고 하면서. 근데 그때 컨퍼런스에서 이걸 딱 발표했을 때는 청중들 반응이 좀 어리둥절했다면서요? 네. 대부분 그 의미를 제대로 이해를 못했다고 해요. 더 흥미로운 건 그 DGX-1 자체는 초기 시장 반응이 그렇게 뜨겁지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요? 실패한 건가요? 젠슨 왕은 그렇게 생각 안 했어요. 아, 우리가 이걸 충분히 크게 만들지 못했구나 이렇게 판단하고 오히려 더 크고 더 통합된 시스템으로 방향을 확 틀어버립니다. 아, 그게 바로 AI 팩토리 개념의 시작이군요. 그렇죠. 그냥 서버 몇 대 모아놓은 데이터 센터가 아니라 데이터를 딱 집어넣으면 AI 모델, 그러니까 지능을 생산해내는 거대한 공장이다. 이런 개념인 거죠. 와, AI 팩토리 개념 자체가 다르네요. 그러니까 단순히 칩만 만드는 게 아니라 뭐 네트워킹, 스위치, CPU, GPU, 소프트웨어까지 이 모든 구성 요소를 처음부터 그냥 하나의 시스템으로 최적화해서 설계한다. 이게 핵심이군요. 10배씩 성능 향상을 달성하고 있어요. 무어의 법칙 한계를 넘어서는 거죠. 10배씩이요? 엄청나네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성능만이 아니에요. 바로 비용 효율성입니다. 특히 와트당 성능, 그러니까 에너지 효율성이 고객의 총 소유 비용, TCO랑 바로 직결되거든요. 아, 그렇죠. 전기료가 중요하니까요. 예를 들어서 엔비디아 솔루션이 경쟁사보다 에너지 효율성이 한 3배 높다. 그러면 같은 전기 비용으로 3배 더 많은 AI 작업을 처리할 수 있는 거고요. 아니면 같은 작업을 3분의 1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는 거죠. 결국 성능 향상이 비용 절감으로 이어지고 그래서 더 큰 AI 모델 훈련이 가능해지는 이런 선순환을 만드는 겁니다. 와, 성능이랑 효율성을 동시에 잡는 전략 정말 대단한데요. 그럼 이 AI 팩토리에서 만들어진 AI가 지금 실제로 어떤 가치를 만들고 있나요? 이미 우리 생활 속에 많이 들어와 있나요? 그럼요. 이미 우리 삶 아주 깊숙이 들어와서 막대한 가치를 만들고 있습니다. 우리가 매일 쓰는 구글 검색,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 뉴스피드 추천, 아마존 상품 추천,
유튜브 영상 추천 같은 거요. 아, 그런 것들이 다 AI 기반이었군요. 네, 핵심 기능 대부분이 AI 기반이에요. 수천억 달러 규모의 비즈니스가 이미 AI 위에서 돌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 메타 있잖아요. 네, 페이스북. 애플이 개인정보 보호 정책 바꾸면서 한때 위기를 맞았었죠. 그때 엔비디아 GPU 기반으로 AI 추천 시스템을 엄청 고도화해서 돌파구를 찾고 시가총액 다시 회복했잖아요. 이게 대표적인 사례죠. 와, 그 정도 규모였군요. 그러니까 뭐 새로운 생성 AI 기업들 가치랑은 별개로 기존 산업이 AI로 전환하는 것만으로도 이미 어마어마한 시장이 있다는 말씀이시네요. 맞습니다. 금융 분야 같은 데서도 그래요. 그 퀀트 트레이딩. 예전에는 인간 전문가들의 노하우가 중요했는데 이제 점점 AI가 대체하는 움직임이 빨라지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현재 AI 인프라 투자는요. 이런 기존 비즈니스의 AI 전환 수요만 봐도 충분히 정당화가 돼요. 근데 여기에 더해서 미래 AI 시장의 두 가지 큰 축이 지금 열리고 있습니다. 미래 시장요? 어떤 거죠? 첫째는 에이전트 AI 또는 디지털 인력이라고 부르는 건데요. 디지털 인력. 네. 예를 들면 AI 코더, AI 간호사, AI 고객 상담원처럼요. 특정 작업을 좀 자율적으로 수행하는 AI 에이전트들이 인간 노동력을 보강하거나 대체하는 거죠. 이게 잠재적으로 수조 탈로 규모의 시작으로 보고 있습니다. 와, 수조 달러. 그럼 기업들이 각자 자기 회사 데이터로 자체 AI 직원을 막 육성하는 그런 시대가 올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홈그로 AI라고 하죠. 그리고 두 번째 축은 바로 물리적 AI, 즉 로보틱스입니다. 로보틱스. 네. AI가 이제 디지털 공간을 넘어서 현실 세계에 움직이는 모든 것에 탑재되는 미래를 말하는 거죠. 로보택시가 그 시작이고요. 아, 자율주행차 같은 거요? 네. 젠슨 왕은 텍스트나 이미지로부터 동영상을 생성하는 능력이 결국 로봇 제어 능력으로 이어질 거라고 봐요. 흥미롭네요. 그러니까 자동차뿐만 아니라 공장의 로봇칼, 물류창고 로봇, 나아가서는 뭐 휴머노이드 로봇까지 아주 다양한 형태의 로봇들이 AI 두뇌를 갖게 될 거라는 거죠. 이 시장은 잠재적으로 100조 달러 규모까지도 얘기가 나옵니다. 100조 달러? 상상하기 어려운 규모네요. 근데 에이전트 AI든 로보틱스든 이런 AI들이 제대로 작동하려면 계속 데이터를 처리하고 판단해야 하잖아요. 소위 생각을 해야 하는 건데. 맞습니다. 그럼 AI 팩토리의 중요성은 앞으로 더 커질 수밖에 없겠네요. 정확합니다. AI는 한 번 딱 만들어두면 끝나는 그런 소프트웨어가 아니에요. 실시간으로 주변 환경이랑 상호작용하면서 계속 배우고 추론해야 하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클라우드에 있든 기업 내부에 있든 아니면 엣지 디바이스에 있든 어디에나 AI 연산을 위한 인프라, 즉 AI 팩토리가 필요하게 될 거라는 겁니다. 그렇군요. 그럼 로보틱스가 현실화되려면 구체적으로 어떤 요소들이 필요할까요? 젠슨 황은 자율주행차 AI랑 로봇 AI가 본질적으로는 같다고 본다면서요. 네, 그렇죠. 같은 지능인데 이게 자동차라는 몸을 빌리면 자율주행이 되는 거고 로봇팔이라는 몸을 빌리면 물건을 짚는 동작이 된다. 뭐 이런 거죠. 네. 로보틱스를 구현하려면 크게 세 가지 핵심 요소가 필요합니다. 첫째는 당연히 AI 모델을 훈련시키는 AI 팩토리고요. 네? 둘째는 현실 세계에 이걸 적용하기 전에 AI가 안전하게 학습하고 테스트할 수 있는 가상 세계, 즉 시뮬레이션 환경이 필요해요. 엔비디아는 이걸 옴니버스라고 부릅니다. 아, 옴니버스 들어봤어요. 그리고 셋째는 실제 로봇을 움직이는 로봇 두뇌, 그러니까 고성능 인베디드 컴퓨터가 필요하죠. 그중에서 옴니버스가 특히 중요해 보이네요. 젠슨 황 스스로도 가장 저평가된 기술이라고 꼽았다면서요? 맞습니다. 왜냐하면 현실 세계에서 로봇을 수백만 번씩 막 넘어뜨리고 부딪히게 하면서 학습시킬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위험하기도 하고요. 네. 옴니버스는 그런 가상 세계에서 수조 번의 시뮬레이션을 돌면서 AI가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학습하도록 돕는 플랫폼입니다. 이 시뮬레이션과 현실 사이의 차이, 이걸 심투리얼 갭이라고 하는데 이걸 줄이는 게 로보틱스 상용화의 핵심 과제거든요. 옴니버스가 바로 그 역할을 해줄 걸로 기대를 모으고 있는 거죠. 로보틱스 말고 다른 유망 분야로는 헬스케어, 차세대 통신, 그리고 양자 컴퓨팅 이런 것들을 언급했죠. 네, 특히 헬스케어 분야는 단백질 구조 예측이나 신약 개발 같은 데서 기대가 아주 큽니다. 생명현상의 복잡성을 이해하고 질병 치료에 기여할 잠재력이 엄청나죠. 네. 그리고 엔비디아는
그 QDQ라는 플랫폼을 통해서 양자 컴퓨팅하고 기존 슈퍼컴퓨팅을 결합하려는 시도도 하고 있고요. 뭐랄까, 기술 발전에 정말 최전선에 있는 분야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눈부신 기술 발전의 이면에는 또 다른 현실적인 변수가 있습니다. 바로 지정학적 갈등이죠. 특히 미국과 중국 간의 기술 패권 경쟁이 심화되면서 주권 AI, 서브렌 AI라는 개념이 부상하고 있어요. 네, 주권 AI, 각 나라가 자국의 데이터 그리고 지능 생산 능력을 스스로 통제하고 확보해야 한다는 개념인데요. 그렇죠. 젠숭왕은 어떤 나라도 자국의 미래 지능을 전적으로 남한테 의존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강조하면서도 그렇다고 모든 걸 다 자체 개발할 필요는 없고 수입과 자체 구축을 병행해야 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균형이 필요하다는 거군요. 네, 그래서 지금 프랑스, 영국, 일본, 한국도 마찬가지고요. 많은 나라들이 자체 AI 역량 강화에 나서고 있는 이유기도 하죠. 이런 상황에서 미국의 대중국 반도체 수출 규제가 엔비디아에게는 정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젠슨 황 CEO도 최근 공개석상에서 상당히 좀 강한 어조로 이 문제를 언급했던데요. 네, 맞아요. 그는 미국의 규제 때문에 중국 내 첨단 AI 칩 시장 점유율이 거의 0%로 떨어졌다. 사실상 중국 시장에서 철수했다. 이렇게 밝혔어요. 0%요? 네. 그러면서 이게 장기적으로는 미국 기술 생태계에도 좋지 않다. 이런 좀 비판적인 시각을 드러냈죠. 어떤 점에서 그렇죠? 전 세계 AI 연구 인력의 상당수가 중국에 있는데 이 사람들을 미국 기술 스택에서 배제시켜버리면 결국 미국의 기술 리더십에도 도움이 안 된다. 이런 주장입니다. 일리가 있네요. 세계가 미국 기술 기반으로 구축되도록 유도하면서도 안보 우려는 해소하는 그런 균형 잡힌 접근이 필요하다 이런 이야기로 들리네요. 네. 하지만 현실적으로 엔비디아는 당분간 중국 시장 매출은 좀 기대하기 어렵다는 거죠. 네. 실제로 엔비디아는 현재 모든 사업 예측에서 중국 매출을 그냥 0으로 가정하고 있다고 합니다. 만약 개선되면 그건 그냥 보너스다. 이런 식인 거죠. 와, 그렇군요. 이 상황은 엔비디아뿐만 아니라 엔비디아의 HBM 같은 고성능 메모리 공급하는 우리 기업들, SK 하이닉스 같은 곳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던데요. 네, 그런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좀 아이러니하게도 미국의 이런 규제가 오히려 화웨이 같은 중국 기업들의 자체 AI 칩 개발을 더 가속화시키는 그런 결과를 낳을 수도 있고요. 참 복잡한 문제입니다. 국가 안보, 경제, 기술 리더십 이게 다 얽혀이니까요. 보안 문제인 것 같습니다. 악의적인 사용이나 예상치 못한 오작동 같은 것에 대한 우려도 크잖아요. 그렇죠. 젠슨 황은 AI 보안 문제도 결국에는 사이버 보안처럼 커뮤니티 기반의 협력 그리고 정보 공유를 통해서 발전할 거라고 예측하더라고요. 커뮤니티 기반 협력? 네. 근데 흥미로운 점은 AI 기술이 발전해서 AI 모델을 만드는 비용, 그 한계 비용이 거의 0에 가까워지면 보안용 AI를 만드는 비용 역시 0에 가까워질 수 있다는 거예요. 아, 그게 무슨 뜻이죠? 그 말은 즉, 앞으로는 수많은 보안 AI들이 다른 AI 시스템들을 실시간으로 막 감시하고 방어하는 그런 미래가 올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주는 거죠. 와, AI가 AI를 지키는 시대가 오는 건가요? 네, 그런 그림을 그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컴퓨팅 패러다임의 근본적인 변화에 대해서도 한번 짚어봐야 할 것 같아요. 기존에는 우리가 정보를 검색, 리트리버 하는 시대였다면 이제는 생성, 제너레이티브 하는 시대로 넘어간다. 이런 이야기죠. 네, 맞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질문하면 답을 그냥 찾아주는 게 아니라 새로 생성해주고 텍스트를 입력하면 거기에 맞는 이미지를 만들어주는 것처럼요. 네. 이게 바로 미래 컴퓨팅의 본질이 될 거라는 게 젠슨 황의 예측입니다. 우리가 사람하고 대화하듯이 컴퓨터가 맥락에 딱 맞춰서 필요한 정보나 컨텐츠를 즉석에서 막 생성해내는 방식이죠. 와, 그럼 미래에는 우리가 스크린에서 보는 모든 픽셀, 듣는 모든 단어가 AI에 의해서 실시간으로 생성될 수도 있다는 건가요? 네, 그런 가능성까지 보고 있는 겁니다. 마치 컴퓨터가 아티스트나 작가처럼 우리랑 협업하는 창의적인 파트너가 되는 거죠. 정말 놀라운 변화네요. 당연히 이런 생성 컴퓨팅을 위해서는 또 엄청난 연산 능력이 필요하겠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현재 AI 인프라 투자는 이제 막 시작 단계에 불과하다. 이런 생성 시대를 뒷받침하려면 앞으로 연간 수조 달러 규모의 AI 팩토리 투자가 필요할 것이다. 이렇게 젠슨 황은 전망하고 있습니다. 네, 그 짧은 문답 형식의 라이트닝 라운드에서 나온 핵심 통찰 몇 가지만 좀 정리해 볼까요? 엔비디아가 가장 중요하게 보는 KPI는 단위 에너지당 처리량이었고요. 네, 고객 수익과 직결되니까요.
그리고 가장 과소평가된 자산으로는 쿠다 이에 있는 그 350개가 넘는 방대한 라이브러리 스택을 꼽았죠. 네, CUDDN, KUDF 뭐 이런 것들이죠. 그리고 가장 저평가된 기술로는 아까 말씀드린 로보틱스 학습의 핵심, 옴니버스를 꼽았습니다. 그리고 기업 CIO들에게는 어떤 조언을 했나요? 자체 AI 구축을 꼭 실험해봐라. 그리고 AI 직원을 온보딩하는 프로세스를 개발하고 내부 전문성을 강화해라. 이런 조언을 했어요. 미래에는 IT 부서가 AI의 HR 부서가 될 거란 예측과 함께요. 흥미롭네요. IT 부서가 AI의 HR 부서라. 네. 오늘 정말 엔비디아의 여정을 따라가면서 가속 컴퓨팅에서 시작해서 AI 팩토리, 그리고 생성 컴퓨팅 시대로 나아가는 이 거대한 기술의 흐름을 한번 쭉 살펴봤습니다. 에이전트 AI와 로보틱스라는 미래상, 그리고 지정학적인 변수나 보안 문제까지 AI 혁명을 정말 입체적으로 이해하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렇죠. 네, 오늘 저희 이야기가 이 복잡하고 또 빠르게 변화하는 기술의 본질 그리고 미래를 이해하시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네, 엔비디아의 그 30년 역사를 보면요. 정말 제1원칙에 기반한 통찰력, 그리고 과감한 실행이 어떻게 미래를 개척하는지를 여실히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이 숨가쁜 변화 속에서 우리 모두 계속 배우고 또 통찰력을 키워나가야 할 필요성을 다시 한번 느끼게 되네요. 오늘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